관한 주제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요거 이제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요. 관공서라든가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좀 실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특히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자, 오늘부터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는 소위 이제 본등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누가 등기자 명의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겠죠. 해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또 누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직접 등기 신청을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논의할 주제가 등기 당사자 적격과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화 됐던 것이 등기 신청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자 신청 이렇게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최근 시험에서 방문 신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라고 하는데 양식을 가리켜서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테고요. 신청서의 사실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리켜서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서 그 개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는 문제 있을 테고, 이 과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등기관이 어떤 등기 관련한 처분 등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신청,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가 신청과 관련한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법원이 행하는 등기라고 해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도요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주택 임차권 등기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런 것들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개인은 경매 신청하고요, 개인은 가압류 신청하고요, 개인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전제에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야, 등기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논의를 할 테고요. 제일 기초적인 개념,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주제부터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특히 앞쪽에서 논의하게 될 이런저런 내용들의 대부분은 핵심 이슈가 뭐가 되는 거냐면, 민법에 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지 이 관련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한번 좌절하시게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 신청, 뭐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뭐 이런 주제들 공부를 하면서 소위 민법적인 요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하게 될 주제가 등기 당사자 적격 등 관련해서 첫 번째, 누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에 정리하고 있지만은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형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단독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X 부동산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 요건 이제 그래도 좀 해볼 만해요. 우리가 민법에 관한 내용이 조금 공부가 덜 돼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이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총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총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분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X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부를 보니까 갑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X 부동산 100%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100% 전부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 X 부동산을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때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지분이라고 해서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의 지분이 50%고 을의 지분이 50%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 50% 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을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갑의 간섭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지분으로 소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유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합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공유하고 합유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가 합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합유 관계에 있다라고 표시가 돼. 그래서 최소한 합유 관계에 있어서는 갑이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공동 소유 형태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대신 이제 합유라는 취지, 뜻이 기록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유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자,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병의 하나의 모임, 무슨 교회라든가 무슨 사찰, 이런 식 무슨 불교 뭐 사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공유와 합유의 공통적인 이슈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존재한다. 공유와 합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외부에 표시가 되면 이걸 공유라고 부르게 될 때고 지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런데 총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지분권 자체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라고 하는 A라는 교회에서 자, A라는 교회의 신자들이 갑을병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을 때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을병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A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갑과 을과 병의 관계를 가리켜서 이들은 총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지분만큼 요걸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는 형태를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교회라든가 B 종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교회나 자, 그다음에 종중 이런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주이시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면 전주이시 무슨 파를 가리켜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결집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유와 합유와 총유라는 개념이 미리 전제가 돼야지 등기 당사자 적격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등기부에 이름을 올 수 있는 건 인이라고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기어 나오면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연인이게 되면은 당연히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연인이고
한국 사람이다. 당연히 등기부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연인인데 유아다, 어린아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연인인데 미성년자다. 당연히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민법상 인의 개념에는 자연인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바로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법인격을 부여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법인. 이 법인은 자 어떤 설립의 목적이랄까요? 자, 과정에 따라서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국가라든가 지자체 같은 것을 우리가 공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인은 대단히 많죠. 종류가 무슨 동창회가 사법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인에 대응해서 사법인, 공법인에 대응해서 국가지자체니까 사법인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립되게 되는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재산을 중심으로 자 성립되게 되는 바로 재단법인이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등기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법 관련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게 되면 한 번 더 다시 강의를 확인해 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두차뭐 계속 중간중간에 잡담처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등등등 좀 힘들다 그랬을 때 하루 쉬시면 됩니다. 근데 꾸준히 가신다. 하루만 쉬어야 돼. 이틀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쟁점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죠. 그래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누가 등기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요? 바로 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인정 여부 관련해서 인정되는 케이스 쫙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든가 법인이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슈는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는 게 거의 출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법인의 종류는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국가 지자체라고 해서 지자체는 시군 국가제를 지자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별법상조합 이건 이제 뒤에 나올 쟁점이랑 비교가 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법에 따라서 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자 설립 등기를 통해 성립하기 때문에 법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라고 하는 거, 자 이거 협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이미 본 것처럼 사법인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성립한 법인을 사단법인, 재산을 중심으로 성립한 법인, 보통 학교법인 이런 게 되겠죠. 이걸 재단법인이라 부른다. 그게 쓸데없는 소리고요. 결국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에 전주, 이시, 충무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논의 쟁점. 자, 정리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서 공동 소유라고 하는 형식에서 뭐가 있었지? 자,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합유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이 총유 형태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이름을 가리켜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등기 당사자 적격 인정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딱 하나. 바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조합원의 합유라는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조합이란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주의하시 이렇게 민법상 조합과 특별법상 조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가볼까요?
지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 내부적으로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X 토지를 소유한다. 근데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기로 하고, 자, 이때 합유다라는 취지만을, 지분 대신에 취지만을 표시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합유 관계로 소유하고 있으면 갑과 을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약속이야. 하나의 합유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민법상 조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 소유를 한다는 그런 뜻을, 취지를 등기부에 기록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갑과 을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이 자, 이 모임을 KA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십시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등기부에 A라고 표시해서는 안 되고 바로 갑과 을 이름이 표시가 되고 대신 지분은 표시하지 않고요. 합유인 뜻을, 합유 취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단순화가 하는 거지. 총유에 있어서 총유체인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러나 합유체, 이걸 달리 표현하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합유체에 있어서는 자, 등기를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문제의 모든 이슈가 합유와 총유라는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법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사안인데 문제는 민법 파트에서는 합유나 총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 그때 합유나 총유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뒀다면 바로 등기법 할 때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영역에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게 된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과 같은 합유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실 것도 없어 총유와 합의의 문제로 출제 포인트를 구성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많이 나왔던 게 민법성 조합이죠. 그래서 민법성 조합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 근저당권 읽어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자, 저당권, 자, 근저당권이란 말이 나와도 그냥 저당권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또는 그 저당권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갑을 가리켜서 저당권을 허용해 준 사람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얘가 아마 갑이 채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채권자가 을이 됩니다. 을이 갑한테 돈을 꿔준 거야. 그러면서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경매 신청을 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서 저당권도요. 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저당권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 필수적으로 등기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주소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권액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돼.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누가 꿨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갑의 친구 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담보물이 없어. 그래서 병이 갑한테 부탁을 합니다. 돈 꿔달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물이 없으니까 친구야, 네 부동산을 좀 담보물로 제공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때는 자, 지금 저당권 설정자는 갑이 됩니다. 담보물을 내놓는 사람이니까 채권자는 을이 될 테고요. 채무자는 누가 된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채무자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등기부에 직접 조합이란 이름으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의와 총유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는 출제 쟁점을 삼고 있고요. 최근 문제에서 겁나 많이 때리고 있는 것이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또는 이제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 당사자 적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인이라고 해서 유아라든가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자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정되는 케이스 제가 이제 민법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여기서도 그래요. 부인되는 케이스 이런 게 주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민법 공부했을 때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첫 번째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 수도 있던 것이고요. 근데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추삼한십이라고 해서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혹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또는 자 이 취소권자가 추인을 해버리거나 또는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이제 확정적 유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요는 뭐 별건 아니고 자 제한 능력자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 함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권리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어떻다 가능해야 되겠죠. 제한 능력자의 어떤 법률 행위 등에 대해서 취소권을 인정하고 일정하게 함부로 팔지 못하게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 만약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제한 능력자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등기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이런 등기는 어떻다? 자 을도 자 자기 신의 권리를 얻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법 파트 할 때 대리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행위 또 한번 가볼까요? 지금요 이게 등기법이다 민법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다. 이게 이제 본인에 의한 법률행위 이렇게 해서 가져서 갑 스스로 본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바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 계약에 따라서 이라고 본인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정한 계약 등을 체결하면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갑이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이 을을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 뭐라고요?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현명 나타내고요.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할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거나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갑의 입장에서는 소위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제한 능력자의 재산권 침해가 있느냐? 그건 없는 거지. 갑이 자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해서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은 이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자 권리가 잃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자 등기 신청 인정이 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자기계약 쌍방 대리한 등기 신청에서 자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뭐죠? 본인. 자 이 본인이라고 하는 갑과 자 지금 매매계약
계약 체결대권을 병한테 수여했는데 병이 직접 사버린 경우 자기계약 바로 본인의 승낙이라든가 동의가 있게 되면 추인이 있게 되면 이건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 을, 자, 이 사람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 이런 것들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쌍방대 우리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3년 3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한다. 이게 이제 쌍방 대리한 등기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은 등기 신청에 있어서 쌍방 대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자 바로 등록자, 대표자, 관리인이라는 사람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출제 쟁점 이것도 하나 되겠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총유와 합유라는 개념을 강조를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바로 총유라고 하는 법은 자 전주시 충무공파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이름이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총유 관계가 될 테고 그 전주이시 충무공파라고 하는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손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입이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벌써 법인 아닌 사단은 뒤에서 신청 정보, 청부 정보에서 중요 쟁점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중요 쟁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것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되게 되는 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 이런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해서 여기서 출제 쟁점은 딱 한 가지죠.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한 가지야. 등기가 실행되면 제한 능력자가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 이 제한 능력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원래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 X 자 다시 갑시다. 자 제한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이라는 성인하고 이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민법 파트에서 공부했다시피 자, 갑이라는 제한 능력자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자, 이 제한 능력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 등기 신청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한 능력자가 매도인의 지위에서 을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지적해 드린 것처럼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 영역에서 아까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런 주제에 강조 드렸었고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었고 조합원의 합의 취지를 등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 등도 무조건 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가 등기가 실행되게 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등기 당사자끼리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지문을 앞부터 쭉 보시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다 나머지 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민법적 개념을 다 쫓아가면 좋겠지만은 힘들어. 자, 일단은 점수가 나오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제한 능력자가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됐을 때 그러한 등기 신청은 제한 능력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사례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 갑자기 갑에서 을로가 을에서 병으로 가면 복잡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우와 이게 뭐지 이렇게 쓰러져 버리죠. 민법에 관한 기초가 탄탄하지 않게 되면 등기법 파트에서 완전히 이제 쭉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등기 관리자 여기서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는데 우리는 절차법만 얘기를 합시다. 실체법 얘기가 지금 20년 동안 지문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기초로 탄탄해야 돼. 해서 자 등기 관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상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관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이제 별것도 아닌데 자 좀 어려운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X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순으로 매매가 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병이 자 지금 갑에서 을로 매도가 됐고 자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 사안을 단순화 시켜야 돼. 을은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은 대신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한편 병은 을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을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 왜 자기는 이제 받을 돈 받았고 빠져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안 한번 보십시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등기부는 갑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라고 해서 민법에서 자 기본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는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 법률행위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 등기를 먼저 넘겨줘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을이 안 나서니까 병이 누구 을을 대신하여 갑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정을 소위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바로 병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바로 등기 의무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달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을 했다 하십시다. 자 이건 누구야? 병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등기를 넘겨달라라는 취지야. 을이 바빠서 안 하니까 병이 을을 대신해서 갑과 자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을은 아무것도 안 했어. 병이 등기 신청 대위하러 왔거든. 자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을은 결과적으로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자, 이 사안에서 을이 병하고 갑이 을명의로의 등기 신청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되기로는 을만 이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뭐로 부른다? 등기 관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해볼까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사망을 해버린 경우 갑의 상속인 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상속 등기 관련해서 대위 신청 얘기가 몇 번 나오게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갑은 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행기 전에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오기 전에 자, 갑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의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상속인은 굳이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바꿔줄 필요 없이 권리 의무가 상속이라는 개념이 권리 의무가 포괄 승계하는 개념이거든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원래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도 병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병하고요. 을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뭐가 된다? 등기 관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사안이 실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일 없이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막 점이 오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행됐을 때 아까 을이 만약에 등기를 자 뭐였지? 자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등기 권리자.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병한테 등기 넘겨받게 된 병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등기 명의를 갖게 되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뭐가 된다? 등기 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런 내용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 의무자 반대 케이스야. 그래서 자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요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 부동산이 갑에서 을 병순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가지 아니한 상태야. 그래서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신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는 갑과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갑, 을, 병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먼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게 필요해. 을이 바빠서 자 자기 어차피 등기 넘겨받아봤자 어차피 병은 넘어갈 거니까 신경 안 쓰고 있어. 그래서 병이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을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아까 우리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관리자가 되는 거였고요. 이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은 갑은 등기를 잃게 되죠. 권리를 잃게 되죠. 이때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으로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얻게 되면 등기 관리자,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면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상속인 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등기라거나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원래 이제 포괄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권리도 의무도 모두 취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명의로 돼야 할 등기를 을 이름으로 넘겨주니까 저기로는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두 가지 산에서 우리가 누가 권리를 얻게 되는 건가. 상속 같은 경우는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 스스로 이 병 같은 경우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은 권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9회 31회 때 문제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요 두 개 사안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민법적인 배경 지식이 없게 되면 이제 벙벙 쪄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을 법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가 등기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